일본은 가전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 이미지가 완전히 끝난 느낌이 있고요. 에어컨 하나도 문제가 생긴다 이러는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일본은요, 가전이 지금 뭐 한국한테 중국한테 다 밀렸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인건비 측면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고,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자기들 기준에서 그냥 제품을 만들어내는, 우리 기술이 좋으니까 만들어내면 팔리겠지 하는 그런 안이함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전들이 전부 뭐 한국하고 중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에어컨 문제가 상당히 일본에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에어컨 문제가 왜 회자되냐면, 일본은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덥고 또 춥기도 한 나라예요. 물론 이제 홋카이도 쪽은 엄청 춥죠. 여름에는 서늘하지만 도쿄나 오키나와 이런 쪽 오면은 엄청 덥죠. 자, 그래서 이제 에어컨의 역할이 뭐냐면은 도쿄 정도 되면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에어컨의 문제가 뭐냐니까 열 효율을 35% 높여라 하는 법적 기준을 올린다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에어컨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가격이 한 50% 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사재기라기보다는 선도 구매라는 거죠. 뛰기 전에.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허다합니다. 가격이 뛰기 전에 막 엄청 그때 다 사는. 그래서 지금 막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 막 지금 달려들어서 에어컨을 사니까 가격이 50%로 거의 막 폭등하고 막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나프타 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계속 이제 일본에서 들리는데, 뭐 석유에서 그걸 추출하는 게 나프타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호수라든가 물빼기 뭐 이런 호수 같은 거 뭐 거기 관련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설치비도 막 굉장히 높아지고 이래서 거기다가 새로운 에어컨들을 많이들 구입했으니까 그거 설치하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기술자가.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달, 3달 밀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6월달인데 2달, 3달 밀려가지고 에어컨 설치하면은 이 더운 6월, 7월, 8월 다 지나고 설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니까 7월, 8월 더울 때에 에어컨을 달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은 또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일본 전기료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에너지 문제도 있잖아요. 석유 가격이 올라간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고 나서 원자력 발전을 다 멈추게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15기 정도만 가동된다 그러는데 뭐 거의 50기 가까이 있다가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절약해라 뭐 그런 방송들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올해도 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 봐요. 그러면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유 내가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면은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 돈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말 안 듣고 계속 틀 거예요. 근데 중장년층 중에는 보면은 이 정부가 하는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강박관념이랄까 세뇌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특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따르잖아요. 그래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사로. 이게 소위 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지금 그 전력이 전부 다 민영화된 부분이 많아요. 그 민영화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폭등한 전기료가. 그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우리는요, 전기료가 왜 이렇게 싸냐? 한전이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한국 전력이 그걸 안고 가니까 우리는 전기료를 안 올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적자는 이제 그게 정부의 하나의 예산으로 또 이제 하겠죠. 근데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비도 싸고 전기료도 싸고 수도 가격도 싸고 다 이 국가가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우리는 다 국가가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오르기 시작하면 막 그냥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물가가 거기 반영되어서 오르기도 하고 중구난방으로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그 다음에 전기료, 가스료, 물 이런 것들이 국가가 컨트롤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해주면은 이게 물가 안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고, 특히 지금 에어컨 얘기하고 직결되는 거는 전기료하고도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본의 삶의 질이 지금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고, 일본 가옥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그래요. 일본 가옥 자체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는 열이
이중창 같은 걸 해가지고 벽이 이제 단열재로 잘 지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열 차단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나아요. 그 부분은. 열 차단율 이런 것들이. 그 열 차단율이 높다는 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아파트들은.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수치를 보면은 일본이 훨씬 그 수치가 높은 게 뭐냐면 우리 한국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 기준이 없으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수치를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나오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봤더니. 그래서 일단 단열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워요. 그 다음에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 우풍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시골집은 우풍이 셌다 그랬죠. 근데 아파트는 우풍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공기가 거의 안 빠져나가. 창문 이중창 딱 닫아버리면 뭐 거의 안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일본 집은 그렇게 안 지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 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에어컨마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다다미 방에서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에어컨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후진국도 아니고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떨까요? 아니 뭐 반응이라는 게 뭐 명확하죠. 힘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이제 지내왔으니까 잘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1년만 딱 아파트 생활하고 가면 일본에서 사는 게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덥고 이렇게 추운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 한국은 여름에는 뭐 에어컨 잘 틀어놓으면은 시원하죠. 여름에도 방에 들어가면은. 겨울에도 뭐 난방시설이 되어 따뜻하죠. 그러니까 생활이 쾌적한 거예요. 한국은. 공공시설에 들어가봐도 다 그게 에어컨이니 뭐 이게 다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건물의 기준이 그런 게 아까 말한 통풍이라든가 단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제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지.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사는 소비자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온 적이 없으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다양한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 고령층, 생활 인프라 문제,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해결은 되는 건가요? 야,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딱 하나만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민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료가 엄청 비싸고 수도료가 비싸고 교통비가 비싸고 이게 다 민영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영화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노후주택이라는 부분도 물론 분명히 있어요. 일본의 기본적인 지금까지 지었는 주택들은 방열 방안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우풍이 세다는 거예요. 바람이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이게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한국 주택에 비해서, 한국의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어컨 달아가지고 켜면은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면은 그 전기료가 우리나라에 아마 3배, 4배는 나올 겁니다. 보통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나온대요. 내가 아파트 살 때 여름에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도요. 6만 원, 7만 원, 아무리 많이 나와도 8만 원 안 넘어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틀어놨는데도 7, 8월 한창 더울 때. 근데 일본은 그렇게 틀어놓으면 20만 원, 30만 원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게 엄청난 부담이 되죠. 생활하고 직결해서 볼 때. 특히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생활고하고 직결돼가지고 전기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층 중에서 보면은 집안에서 동사도 하고 또 여름에는 뭐 열사병 걸려서 집에서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 일본 집의 인프라, 집을 지을 때에 이런 기준들을 좀 더 강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그걸 기준화해서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은 다시 지으라든가 뭘 더 보강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지금 빨리 이제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야, 한국은 외국인들이 와서 아파트 보면은 너무 멋대가리 없이 고층 빌딩을 뚝뚝 서 있는 개성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요 아파트만큼 편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내부에 추울 때 춥지 않고 더울 때 덥지 않고 물 잘 나오고 쓰레기 처리 같은 것도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평수가 넓잖아요. 고층으로 위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땅은 좁지만 위로 많이 올라가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30몇 평 정도 되는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웬간한 건 다 갖추고 살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요, 30몇 평이 어디 있습니까? 24평도 힘들어요. 한국으로 치면 10몇 평짜리 다다미방 같은 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냉장고도 큰 거 못 들어가고 에어컨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에도 보면은 스탠드형 에어컨 같은 것들이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에 거의 한두 개 걸려있는 그것 가지고 이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아까 집 구조상 열이 잘 전달돼 버리니까 단열이 잘 안 되니까 많이 틀어야 되고, 그럼 많이 틀면은 이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의 삶이 질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일본은 해상 자위대와 잠수함 전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한다는 얘기 당연히 나왔고요. 일본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본은 상당히 부러워하면서도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시샘을 느끼고, 아니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허락해주지 않고 한국을 먼저 허락했단 말이냐? 거의 그런 인식이고, 그리고 한국 너희들 수역이 얼마나 되는데 그 좁은 수역을 지키는데 무슨 그런 어마어마한 잠수함이 필요하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도 놓고 보면은 일본은 그 수역이, 해역이요, 그 전 세계 6번째 넓어요. 200캐리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엄청 넓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뭐 북한 못 지나가지요. 반도 밑에 동해, 서해, 남해 요거 딱 하면은 거기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서 휘젓고 다닐 만한 공간이나 되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럼 뭐냐? 결국은 밖으로 나오겠다는 거 아니냐?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때는 뭐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그 주변이라든가 우리가 기름을 싣고 온다든가 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필리핀 그쪽 지나와가지고 대만 그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호위라든가 안전을 지킨다든가 그러려면 분명히 중국하고 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의식해서 이제 우리는 얘기했는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재발이 저리다고 한국을 명백한 우방국가로 완전한 신뢰를 한다면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갖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든든해 하겠지요. 왜? 같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강해지면 좋잖아요. 그런 의식이 있을 텐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 한국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역사 문제도 있고, 그거는 일본들이 더 잘 알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생기면은 일본 해역 전역을 휘젓고 다닐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껄끄럽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뭐 조선, 당연히 K방산 뛰어나잖아요. 네. 여기에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한국은 배 만드는 기술은 대단하고, 그래서 뭐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잠수함 제조 능력이 뛰어났죠. 거기에 추진하는 에너지만 살짝 바꾸면은 쉽게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다 갖춰 있는 거죠. 조선 능력이 뛰어나죠. 원자력 발전소 만든 능력이 뛰어나죠. 그 다음에 방위산업 잠수함을 만든 능력이 뛰어나죠. 한마디로 말해서 생태계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만 이제 핵 추진할 수 있는 핵연료, 이것만 우리가 갖추기만 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그걸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생태계는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중국이나 상당히 뭐랄까 남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왜냐?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만약에 미국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미국 오케이 했다 그러면은 에이 너희들 만들어 언제 만들 거야?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리고 비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조선 원전 방산 실력이 빵빵하니까 야 이거 한국은 그 빨리빨리 문화와 이렇게 접목이 되면은 이거 뭐 몇 년 만에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 할 가능성이 나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국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제조 능력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어디도 뒤지지 않는 톱클래스 쪽으로 올라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한국은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업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 조선업은요, 반도체가 몰락했는 만큼 조선업도 많이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 반도체가 뭐 50% 정도를 차지하고 그러다가 지금 10%도 안 된다 했는데 현재 일본의 조선업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래요. 일본의 기술력이 뛰어나죠.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뭐 전부 다 일본의
기술의 일본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기술력이 최고 뛰어나다. 그리고 그 많은 부두가 있고 그 해역이 그렇게 넓으면 배 만드는 능력은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10%도 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LNG선 같은 건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요. 고보같이 배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이 조선업을 견주면은 아예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한국에는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LNG선 발주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고보같이 배 같은 것들을 수주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내부의 문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노동력의 문제가 있어요. 노동자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3D 직종에서도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다 치면은 한때 조선업이 사양사업 아닌가 하고 막 힘들 때 기술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이걸 뭔가 일거리는 많은데 노동자들을 찾으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러니까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이 외국 노동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년, 20년 지나가 버리면 배 만드는 노하우는 전부 외국 노동자들이 다 습득해버리고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전부 외국에다 이전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나버리는 거죠. 이 문제가 한국이 지금 조선업에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는 수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뭐 몇 년치, 3년치가 꽉꽉 차고 충분히 수주는 많고 한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임금을 좀 올려줘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쉽게 거기 가서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걸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하나의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러나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뭐 훨씬 더 심각하죠. 그 부분은. 아예 조선과가 없어요. 동경대에 조선학과가. 그러니까 젊은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일본에서는요. 지금 젊은 인재가 양성이 안 돼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장년층 기술자들이 은퇴하는 순간 그 사업이 전부 다 그냥 문 닫을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 부분은 인재 양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좀 덜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잖아요. 그 60조. 그게 만약에 수주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비약적으로 한마디로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제발 인재 양성을 좀 많이 해서 계속 한국인들의 배 만드는 그 실력이 이어지도록 그 후세까지 젊은 인재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돼? 대우를 잘해줘야 돼요. 대우를 잘해주고 그럼 3D 직종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거기 가면 사는데 어디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거기 가서 일하는 게 더 좋다. 뭐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작업 환경이라든가 대우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한국은 나는 조선업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해요. 그 외에는 지금 뭐 기술력도 있겠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대치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패권 전쟁 아닌 전쟁 같은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아니면 우리 서방 국가들이 중국한테 조선업을 맡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것들을 기회를 살려가지고 인재 양성을 아주 내가 볼 때는 와서 일하면은 조선업에서 일하면은 삼성에 근무하는 것만큼 대우도 좋고 삼성이 이번에 얼마에 6억 보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봉급에서 막 1억이 넘어가고 평균 봉급이 그 대신 일을 빡세게 하잖아요. 여기 조선업이 그렇게 해준다면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계속 조선업은 크게 활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임금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조선업이 호황이 된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 나간다면은 조선업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가는 거죠. 중국이 톤수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50% 이상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고부가치 선박은 다 한국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이 제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이 조선업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국가도 좀 신경을 써주고 해서 인재 양성,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게 그래야지 그 다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하고 이 기술이 그 부분이 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추진 잠수함이 주는 안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 입장으로서는 정말 든든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에 있어서 획기적이란 말이죠. 왜 획기적이냐 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아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한국의 미사일 기지를 전부 일시에 동시에 쫙쫙 해서 시킨다 하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싣고 있는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공격을 할 수 없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쫙 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미사일 날려서 초토화시킨 나라 수도에 그냥 미사일 뭐 그냥 바로 꽂아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파괴적인 어떤 공격을 했던 국가도 팔다리 다 부러지는 거죠. 잘려 나가는 거죠, 거의. 거의 반신불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초토화 될 텐데, 그걸 핵추진 잠수함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위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바로 옆에 그 나라에 바로 옆에 근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에 그냥 미사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전략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차원이 다른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 그걸 갖는다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한국을 대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무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이 곧 이제 그걸 실현시키면은 한국은 정말 획기적으로 세계에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핵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핵무기에 부응가는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도 있지만 제 채널도 있습니다. 한일역전TV. 요즘 조금씩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 채널이 쭉쭉쭉쭉 성장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훨씬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 일본의 몰락이라는 책도 여러분들 사보시면요, 굉장히 교양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미래 세대는 반도체가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왜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융성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느냐?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융성했다가 쇠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교육면에서도 아니면 또 우리 반도체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